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 네. 네, 청와대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야5당 대표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이 뉴스의 비밀은 노래 가사에서 뽑아왔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입니다.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야5당 대표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만났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뭐 네.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권이 좀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방미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인왕실에서 청와대 인왕실이라는 이제 곳에서 만나갖고 네. 30분간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이 됐고 이제 후에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을 하면서 계속 이제 모임을 이어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핵심 성과는 5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확고한 공감대, 그다음에 대북 특별대표 임명,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 협력, 그리고 반도체랑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앞에 3가지 성과가 안보 문제예요. 네. 예, 뒤에 2가지가 백신,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예, 이렇게 배치한 거 보니까 조금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제 동맹 뭐 이런 이야기가 컸는데 실제 청와대는 약간 좀 안보 문제가 성과였다 이래 보네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성격을 두고 또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신 있는 한반도 문제부터 앞에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이제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김 대사를 이제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뭐 한반도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미사일 지침을 어쨌든 간에 이제 없앴다든지 이건 뭔가 손에 잡히는 건데 반도체, 배터리 이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백신도 이제 우리가 백신 허브 국가가 되는지 마는지가 이 정상회담 한 방으로 또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손에 잡히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이 의향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야당 대표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55만 명 군 백신을 확보한 건 다행스러운데 백신 스와프 같은 건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를 못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중단이 필요하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대로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탈원전하고 해외 수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역시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이 됐지만 이제 북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뭐 의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 백신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단순한 이제 생산협의에 머물러 있어서 기술 이전까지는 못 간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뭐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좀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진보정당 대표들도 동석했죠? 네, 오늘 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벼르고 간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이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틔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근데 오늘 이제 또 이 부분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든지 북한을 좀 대화회장으로 끌어내는 실질적인 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고, 네, 그건 나올 것 같은데.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제 전시작 정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제가 전체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진보정당 대표들이 이렇게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특히 대북 정책 관련돼서는 뭔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그래도 다음 정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향들이 이제 많이 강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제 다소 좀 뭐랄까요, 앞뒤가 좀 그렇다, 앞뒤 사정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뭐 강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지만 뭐 한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탈원전이라는 거는 60년 후에나 뭐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 해외 원전 관련돼서는 세일즈를 직접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중단하고 해외 원전 수출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피상적인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탈원전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항상 야당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예, 탈원전 취소해라.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어요.
자, 국내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야당 일단 그 손실보상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뭐 기재부 핑계대지 말고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부동산 정책, 뭐 인사난맥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현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실을 당연히 국가가 이제 보상해야 된다. 이 소급 적용에 정부가 소급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단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영국 대표 역시도 이제 어제 입법청문회를 거론하면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가 굉장히 우려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동산 문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주택 문제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뭐 김기현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탈원 정책의 폐기를 요구를 하면서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세부 계획이 있냐, 미국과 확약이 있었냐, 뭐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 이런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 했고 저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통령이 좀 관심을 가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중대재해근절 TF를 설치해야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즉 이렇게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는 거 말고 좀 단독으로 회담을 해줄 수 있는 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이걸 좀 걷어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를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일종의 과거의 어떤 구도로 보면은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그러면 고려가 되는 건가? 이거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김민하 평론가 전해주시죠.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뉴스의 비밀. 이것은 검찰판 기름장어인가? 네, 이런 건데요. 기름장어. 이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게 좀 오늘 김호수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꽂힌 대목은 본인 아들의 이제 취업 의혹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본 말이네요. 아빠의 무관심. 그렇죠. 그 의혹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한 이런 결심을 보여주는 답이었다라는 거죠. 참네. 그 남의 가족까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참 불편하네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뭐 제가 또 그냥 인용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근데 강남 아빠들이 무관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무관심 하려는 겁니다. 철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 22건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입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뭡니까? 그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22건을 수임한 거라기보다는 이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나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무법인 소속 고문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이 22건인데 이 중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4개였다. 이제 이런 의혹인 건데요. 이게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법무부 차관일 때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이제 변호를 하러 갔다가 이제는 또 다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전관특혜 아니냐, 그리고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쟁점이 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데 왜냐하면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이게 어쨌든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은 어떤 이제 여당의 무슨 인사들이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온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김호수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설계 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일은 없다. 수임한 사건은 지금 보도가 된 걸 보면은 라임 관련 그 펀드 설계한 이제 핵심 그 주범들이 아니라 이 라임 관련 펀드를 판매한 은행 2건, 은행에 관련된 거 2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관련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철 대표와 관련된 거 1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 관련한 건 한 건 이렇게 4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라임 옵티머스의 주범에 대한 그런 변론은 아니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김호수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차관을 할 때도 라임 관련 사건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후보자 지명 후에 내가 모든 사건에서 사임을 했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할 경우에는 이렇게 변론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보고나 이런 거 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의 어떤 경력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거의 모든 주제가 정치적 중립성 얘기로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그랬지만 이 김호수 후보자가 친정권 검사이다. 이런 세평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었죠. 네. 그리고 워낙 이 정권에서 여러 이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최다 노미네이트가 된 사람이다. 네, 거의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정권 때도 사실은 승승장구했다. 잘 나왔다. 네. 네, 특수부장도 하고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이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 지금까지 올라온 게 정치적 편향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든 승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조국 전 장관 검찰이 수사할 당시에 네.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돼서 네. 이게 뭔가 검찰 수사를 뭔가 흐트러뜨리려고 법무부 차관이 외압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는 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나는 윤석열 전 총장 배제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찾아와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장관이 취임하게 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이 별도 수사팀이라는 것도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게 해명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남는 의문은 그러면 특별수사팀을 왜 따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 이거는 좀 의문이 남는데 어쨌든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서 그 당사자를 지금 조사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나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피해갔습니다. 예, 그죠. 뭐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총장, 뭐 청문회장에서도 윤석열 총장 계속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나는 이 정권 들어와서 직접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면 그래도 나는 이 정권의 뭐 어떤 수사의 독립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 뭐 이렇게 해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쭉 해명을 쭉 보면은 이게 묘하게 야당의 타격 지점을 묘하게 다 빠져나가면서 예. 뭔가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과도한 뭐 어떤 수임료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문료를 받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이제 고문료 받은 건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묘하게 쟁점을 다 피해가는 그런 답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장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특공 공조한 야 3당, 거반 여당, 반평원 특공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뉴스의 비밀은 허공 속에 묻힌 그 약속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여당이 왜 반대합니까? 여당은 이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다.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 이게 형식 논리로는 사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 항상 이런 논리죠. 네, 그렇죠. 이런 논리죠. 근데 이 뒷말이 중요한데 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야당은 국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아, 왜 또 자격 논란까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가 참 이렇게 근데 가네요. 국회의원은 이 특별공급, 세종시 특별공급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는 없죠. 근데 어쨌든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내역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는 건 이제 정치 공세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 성공한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괜히 논란만 이제 된다. 이런 시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격 논란, 누가 누구의 자격을 논하는 거냐? 그럼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근데 이 문제에서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서 네. 여당이 이제 무조건 낮은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총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나와야 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좀 수습이 될 텐데 이걸 이제
그 특공 문제가 사실 이제 LH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해먹었구나라고 느끼는 건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이제 고자세로 나온다. 이거 자체가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자격 논란에 앞서서 여당이 뭔가 좀 지금 실책의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건도 좀 너무 허술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관평원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왜 잘 몰랐다고 하는가? 그게 잘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그게 이제 될 때 뭐 여러 기관의 검수와 심의를 거쳐서 예산 심의는 최종적으로 국회 간 거니까 사실 이제 국회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놓고 보면 무조건 엎드려 갖고 이거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여당이 뭔가를 제언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뭐 이런 정치적 태도가 그냥 좀 편협한 인상을 주는 게 지금 아이고, 상황인 우리 것 김한 같습니다. 기자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기사 쓰실 것 같아요. 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 특별 공급을 받은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일괄 회수를 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5월 18일 김부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특공지휘가 유효한 것이 이제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이후에 뭐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이게 민사소송의 위험이 있다 법리적으로. 그러게요. 예,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어저께 그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인 법리 검토는 끝냈고 이걸 이제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로펌에 그 법리 검토를 맡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근거는 뭐냐면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져보니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공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리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환수를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과정이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경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이런 명백한 그 문제가 있어야 이제 환수가 가능한데 그게 입증 가능하겠냐 이런 전망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엄벌의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특공 자격을 주는 절차 자체가 대단히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져보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찾아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허술했으면 그 정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인데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경우에 이때 좀 복잡한 문제 안 생기겠어요? 관평원도 LH 수준에 준하는 해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허위 건물을 지어놓고 직원 82명 중에 지금 49명이 특별 공급을 받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뉴스 업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